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3일 월요일 인사드립니다.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 3대 지수 혼조세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복잡한 상황이 전개되는 와중에 다우존스 지수만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0.4%가량의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종목별 장세가 전개가 된 와중에 AI 관련해서 인프라 관련주들이 상승이 도드라졌습니다. 특히 원전주의 상승이 눈에 띄었는데 원전 관련주들 오늘 시장에서도 힌트를 줄지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특히나 지금 마이크론 실적과 파월 의장의 발언 그리고 PC 물가지수 대기를 하고 있는 이번 주입니다. 과연 어떠한 성적표를 받아들일지 그 부분도 이번 주 관전 포인트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크고 작은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뉴스가 굉장히 많은 한 주 출발을 하는 오늘이고요. 또 주말 사이에 들려왔던 개별 테마에 영향을 줄 뉴스도 많았습니다. 함께 정리하면서 전략 고민해 보도록 하죠. 일단 지난 장에 대한 복귀부터 같이 진행을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반도체 반등이 반가웠으나 조금 아쉬웠고 역시나 바이오로 끝난 하루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이날 코스피, 코스닥 모두 오르면서 끝이 났는데요. 코스피 쪽에서는 반도체 반등이 있었습니다. 꽤나 반가웠었죠. 다만 반도체가 장 후반까지 탄력을 이어가주진 못했고요. 삼성전자는 결국에는 다시 한번 하락 전환, SK하이닉스도 5% 넘게 올랐다가 2%대 상승으로 끝이 나는 돌아보니 결국에는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었던 아쉬운 흐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반도체 쪽에서 바이오로 하반기 들어오면서 이렇게 기세가 이동을 한 상황이었는데 이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반도체에서 오후로 들어갈수록 바이오 쪽으로 수급 이동이 나타나면서 바이오의 강세가 계속되는 그런 하루였죠. 그것은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금리 인하 키워드를 안고 바이오, 2차 전지 그리고 비트코인 테마까지 올라서면서 코스닥은 상대 강도가 더 좋았죠. 1% 이상의 오름세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권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훨씬 더 좋은 흐름을 견고하게 유지해 나갔고요. 코스피 총 상위권에서 좀 더 쭉 내려가다 보면 특징주들이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일단 조선 쪽에서 HD 한국조선해양도 이날 좋았고요. HD 현대엘렉트릭 전력기기 쪽이 계속된 지난주 강세 흐름을 이어갔었죠. HD 현대엘렉트릭도 5% 상승이었고요. 이날은 제일일렉트릭도 굉장히 강한 급등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유한양행도 16% 정도 올랐죠. 유한양행으로 이날 거래 대금이 1조 이상 집중되면서 이날의 가장 큰 특징주 하나 꼽아봐라 한다면 많은 분들이 아마 유한양행을 꼽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4% 하락으로 일단 특징주로 눈에 띄어서 넣어놨는데 결국에는 이제 대통령과 그룹 총수의 체코 방문 그 안에서 이제 원전 관련한 확실한 뉴스를 기대했었는데 조금은 아쉬웠다라는 목소리도 있고 일단은 재료 노출로 인한 세론의 움직임이었다 이런 평가 등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겠으나 국내 원전주가 금요일장은 좋지 못했는데 그날 밤에 진행됐던 미국에서는 원전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시사점을 뽑아야 될지 잠시 후에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는 이처럼 반등하는 흐름이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운 흐름이 나타났죠. 그래도 일단은 하락을 멈췄다라는 것에는 의의를 좀 두고 추가적인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날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등의 흐름이 있었음에도 아쉬움을 드러낸 목소리가 많았던 것은 음봉인 것도 있었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대비해서 너무 약한 게 아니냐, 왜 한국장만 이러냐 이런 목소리를 다시 한번 낼 수밖에 없는 시세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부진해도 시장이 좀 견고하게 흘러가는 흐름이 최근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바이오나 자동차 쪽이 금리 인하 키워드를 달고 견고하게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네요. 이날도 역시나 바이오장이었다라는 느낌이고요. 금리 인하 수혜 섹터가 전반적으로 비교적 괜찮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바이오 쪽 뉴스가 굉장히 많았었고요. 의료 AI, CDMO, 플랫폼, 탈모, 비만, GLP-1, 치매 이 키워드 내에서 계속 종목들이 돌고 있는 상황이죠. 그날 하루에 있었던 특징주들만 싹 모아도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유한양행은 길리어드, HIV 치료제 원료 공급 이슈 속에 15% 급등 흐름,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흐름 나타내기도 했죠. 유한양행이 하반기 들어서 정말 좋습니다. 하반기 들어서 상승률을 얼추 계산을 해보니 한 90% 정도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이날도 15만 원권에 육박하는 흐름으로 15%의 급등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 밖의 종목들도 괜찮았어요. 이제 바이든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캔서문샷 위안 부분의 주도를 황태영 교수가 한다라는 소식에 황태영 교수와 관련해 있다라는 이슈, JW 신약 등의 종목이 강세였고요. 이 캔서문샷 이슈가 부각되면서 엔젠바이오 등의 의료 AI 쪽 종목들도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JLK, 딥노이드, 루닛, 뷰노 등의 종목이 강하기도 했죠. 그리고 중국 쪽 모멘텀 받아가면서 녹십자 웰빙의 상승세 있었고요. 맥쿼리 증권이 헬스케어에 대해서 긍정적인 보고서를 내면서 ST팜을 탑픽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면 ST팜도 6% 올랐죠. ST팜 같은 경우는 11월쯤일까요? 에이즈 관련해서 임상 이상 관련한 기대치도 좀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한 이슈 계속 추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령도 비만 치료제 유통 이슈로 강세였고요. 바이오장이라고 명확하게 느껴지는 것은 바이오 종목들이 기존의 알테오젠, 삼천당제약, 리가켄바이오 이런 플랫폼 종목들 외에 혹은 삼바 같은 대장주를 제외하고도 소외된 쪽으로도 수급이 유입됐기 때문에 최근은 좀 명확하게 바이오장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날은 또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삼성 서울병원의 고선량 방사선 치료법에 플래시 기술 도전한다 이런 뉴스 속에 모비스 등의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뉴스와 함께 끼 있는 종목으로 여겨지는 종목들도 이날 여지없이 일단은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고요. 다만 장 후반에 일부 생물보안법 관련한 노이즈가 살짝 등장을 했는데 이게 명확한 뉴스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전달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관련한 노이즈로 인해서 일부 종목들이 변동을 나타내긴 했죠. 다만 본질이 훼손되는 뉴스가 아니라면 오히려 매수 기회로 바이오를 대응해야 된다라는 시각 등이 나오고 있어서 바이오 쪽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슈 체크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난주까지는 명확하게 바이오장이 전개됐었다라는 특징을 살피고 있습니다. 자, 바이오 쪽에서 계속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까 좀 세분화되면서 뉴페이스를 찾아가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 맥락으로 한국투자증권이 이제 주말 사이에 업데이트한 보고서인데요. 위산 역류 시장도 다시 봐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식도 역류 질환 치료인 위산 분비 억제제 시장이 2007년도에 정점을 찍고 나서 계속해서 역성장하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PCAB 출시로 인해서 관심을 받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이 PCAB 출시가 어떤 의미인가? 기존의 단점을 보완한 신약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지나왔는데 코로나를 겪었던 이들은 모두 다 롱 코비드 증상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만성 코로나 증후군. 한마디로 코로나 걸리고 나서 계속되는 약간 부작용의 느낌을 겪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대다수 그것이 소화기 질환으로 꽤 많이 오는 것이 추적 관찰 결과 발견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위산 역류, 위산 분비 억제제 시장이 커질 만한 또 다른 포인트로 언급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관련한 종목으로는 HK 이노엔과 대웅제약을 긍정적으로 언급했고요. HK 이노엔을 탑픽으로 꼽았습니다. HK 이노엔에 대해서는 목표가를 9만 원으로 지난 종가 대비 꽤 높게 잡았죠. 48,400원 종가인데 9만 원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대웅제약 역시나 14만 원권이었는데 목표가 22만 원을 제시하고 있네요. 바이오 쪽에 대한 관심이 계속된다면 이쪽까지 같이 살펴봐야 되는 것인지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뉴욕장으로 곧장 넘어갑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 마감 나타냈습니다. 그 전 거래를 굉장히 강했었죠. 빅컷 이슈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다음 날 그것을 다 반영하는 느낌으로 굉장히 강한 시세를 기록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그 전 거래에 4%까지 뛰기도 했죠. 그런데 그 다음 날인 지난주 마지막 거래 뉴욕장에서는 이 빅컷 이슈에 급등한 거 반응이 너무 과도했던 게 아니냐 이런 일부 제기도 있었고요. 또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형성됐습니다. 그날은 선물 옵션 만기일이기도 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좀 변동을 꽤나 보였던 하루 흐름이 나타났네요. 그나마 혼조로 마무리 지을 수 있게 좀 보탬이 돼줬던 것은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의 발언이었습니다. 고용이 나쁘다면 추가로 빅컷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꺼내든 거죠. 물론 고용이 나빠서 빅컷하면 경기 침체 이슈로 또 부각될 여지도 있으나 이날은 오히려 연준의 부양에 대한 의지로 좀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금리와 달러가 내려가고 증시가 일부 방어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혼조 마감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게 나스닥이 오르고 내리고 변동성이 굉장히 컸는데 이 반도체 쪽이 만기일 청산 이슈와 개별 모멘텀 이슈 등이 맞물리면서 꽤나 큰 변동을 보여준 것, 그것이 아마 나스닥 등의 시장 변동에 한몫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반도체가 어떤 뉴스가 있었는가 들여다보죠. 일단은 엔비디아 등이 이 선물 옵션 만기일 이슈로 인해서 여러 가지 수급적인 변동을 안고 갔었고요. 거기다가 모건 스탠리, 요즘 국내에서는 모건 굉장히 좀 얄밉게 보고 있죠. 이 모건 스탠리가 이번에는 ASML을 투자 의견을 이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ASML이 4% 정도 빠지는 흐름이 있었고요. 인텔은 퀄컴에서 인수 제안을 했다라는 이슈에 급등하기도 했었는데 이것을 인텔이 받아들이겠느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승폭을 좀 줄였습니다. 3%로 마감이 됐고요. 시티그룹에서는 마이크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곤 있으나 HBM에 대해서도 공급 과잉 지적이 있긴 하나 지금 고점 대비 40% 이상 빠진 것은 조금 과도하다. 그래서 매수 의견을 냈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마이크론도 2% 정도 올라갔죠. 그러니까 반도체가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오름세였는데 전체적으로는 만기일 이슈나 AI 이슈나 여러 가지로 변동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도체만 어수선했던 것은 아니고요. 자동차 쪽도 부진했습니다. 유럽권에서 벤츠가 수요 감소 이슈로 인해서 전망을 낮춰 잡았고요. 하락이 나왔습니다. 폭스바겐이나 볼보나 유럽의 주요 자동차 업체들의 주가가 다 밀려났고요. 그러면서 자동차단의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부각이 됐어요. 자동차, 전기차, 자동차 칩까지 같이 떨어지는 흐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맥락으로 테슬라도 함께 밀려났죠. 리비안이 이제 판매 부진에 대한 이슈 속에 급락을 한 것에 영향을 같이 받았습니다. 테슬라 2% 하락했네요. 그 밖의 특징으로는 노보노디스크 꼽아봤는데요. 노보노디스크가 꽤 많이 밀렸습니다. 5%요. 위장과 수면 불안 뭐 여러 가지 치료제에 대한 부작용 이슈가 언급이 됐고요. 그러면서 노보노가 빠지자 반사의 기대감에 일라일릴리는 소폭 오르면서 끝이 나기도 했습니다. 지난 마지막 거래일 뉴욕장 흐름 전반적으로는 그리 좋았던 것이 별로 없어 보이는 그런 흐름이었죠. 자, 이렇게 반도체는 어수선했던 가운데 시장에서 눈에 띄는 요소가 있었습니다. 바로 생각보다 메타가 정고점 부근으로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이것이 AI로 인한 광고 시장의 모멘텀을 받아가는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 밖에는 메타가 다른 종목 대비 이슈 속으로는 꽤 소외됐었기 때문에 이제 관심을 둘 때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반도체는 이렇게 등락을 거듭하면서 어수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도체, AI 반도체의 주변 섹터로 여겨지는 전력 인프라 혹은 유틸리티 쪽이 한 달 새 상승률이 꽤 좋습니다. 이날도 마찬가지였어요. 흐름이 전반적으로 좋았던 쪽을 골라보자 하면 유틸리티가 눈에 띕니다.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22%,
22% 상승했고요. 비스트라 에너지 16% 급등하면서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도 신고가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죠. 자, 유틸리티 쪽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키워드가 전력, 원전이 되겠습니다. 미국 최대 원자력 사업자인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의 22% 급등, 어떤 이슈가 있는지 잠시 후에 살펴볼 거고요.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는 조금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페덱스가 부진했다라는 겁니다. 페덱스는 전 세계 물동량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데이터이죠. 그러다 보니까 경기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페덱스 쪽에서 가이던스 하향, 경기 부진한 거 아니야? 이런 일부 우려가 제기되고요. 또 워렌 버핏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을 팔았다라는 소식 속에 자꾸 이제 주식 비중을 줄이고 버핏이 현금을 확보하고 있다. 이것도 불안 징조가 아니냐, 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곤 있습니다. 자, 이런 불안한 가운데 어수선한 시장, 그 가운데 유틸리티가 좋았다라는 지난 마지막 거래의 흐름이었고요. 자,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를 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와 20년간의 전력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미국 최대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스리마일 섬의 1호 원자력 발전소에서 데이터 센터 전기 공급을 하겠다라면서 이쪽에 강력한 투자 의지를 드러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전력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뉴스가 보도된 거죠. 그러면서 컨스텔레이션 에너지가 주가 22% 급등했고요. 원자력 기업들 혹은 우라늄 기업들의 종목이 강했습니다. 비스트라 에너지도 16%, 우라늄 쪽에 카메코 8%, 뉴스케일 파워 11%, 그 밖에는 뭐 도미니언이나 센트러스, 뭐 데니스 마이스, 우라늄 혹은 전기, SMR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같이 강했습니다. 여기 스리마일 섬에 핑크색 글씨로 표시가 되어 있죠. 과거에 최악의 원전 사고가 났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전기가 오죽 급하면 이쪽의 원전까지 다시 꺼내들면서 전기 공급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는가. 그래서 미국은 지금 전기화라는 엄청난 숙제를 안고 달려가고 있구나, 이런 시각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월 달에 있었던 2025년도 전기 경매 가격의 폭등 이야기가 한 번 더 부각되고 있는데요. 8월 달에 2025년도 전기 경매 가격이 800% 급등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PJM 전기 경매 가격 관련한 이슈로 인해서 그 지역 발전소를 운영하던 비스트라 에너지,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이쪽 역시나 그 당시 주가가 크게 뛰어올랐던 바가 있었죠. 그때 이 두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면서 한 달간 상승률 굉장히 좋은 그 스타트를 알리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고민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가 넷제로를 위해서 원전을 끌어오면서 이제 전력 공급의 필요성을 대두시켰는데 원전을 봐야 될까요? 전력을 봐야 될까요? 굉장히 고민됩니다. 미국에서는 원전, 전력을 뭐 같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국내에서는 이 체코나 유럽권의 원전 수주 이슈에 국내 원전주가 굉장히 잦은 변동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고민이 되죠. 원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되는데 명확한 것은 미국이 원전을 다 끌어다 쓸 만큼 전력이 필요하고 전기 인프라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확인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전력주들 최근에 더 좋은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면 국내 전력주들이 일주일간의 좋은 시세를 더 연결받아서 올라갈 수 있을지 같이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력주 한다면 우리가 상반기에 3대 수출 대장으로 꼽았었죠. 그때 당시에 전력과 화장품, 푸드 등을 우리가 상반기 영광의 종목으로 봤던 바가 있었습니다. 최근의 분위기 어떨까요? 전력기기 쪽 뭐 대표 종목으로 HD 현대일렉은 상반기 좋았다가 살짝 쉬었다가 다시금 9월 달 들어서 엄청 좋은 시세를 내고 있고요. 화장품은 실리콘2가 올라갔다가 크게 막 훼손되는 시세는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강하게 치고 나오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키는 시세라고 볼 수 있겠고요. 푸드 쪽의 대장인 삼양식품 보시면 아직까지 제대로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추세를 다 깨고 급락하는 흐름까지는 아니지만요. 그러니까 우선 상대 강도는 전력기기가 더 강하고 화장품은 지켜내고 푸드는 좀 부진하다.
든든하다 이런 느낌이죠. 그러면 9월 20일이 지난 지금 9월 20일치의 수출입 데이터도 한번 확인을 하고 가야겠죠. 소형 변압기 쪽 역대 최대 수출 금액을 나타냈습니다. 소형 변압기 하면 재룡전기 등이고요. 이 HD 현대일렉이나 효성중공업 같은 초고용량 변압기 같은 경우는 9월 10일치까지가 굉장히 좋았는데 10일치부터 20일치까지는 조금 아쉬운 소강 상태에 들어가 있다라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화장품 쪽은 수출 기준으로 봤을 때 MOM 21% 증가였고요. 화장품도 괜찮았는데 이 미용기기 쪽 수출이 역대 최고 수출 단가를 기록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푸드도 회복을 보이네요. 라면 쪽이 MOM 기준 20% 이상 늘었습니다. 캐나다, 미국, 중국 등지에서 수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자, 지난주 내내 이슈가 됐었던 전력기기 쪽이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이슈 속에 더 관심을 받게 될 것인지 원전주와 함께 놓고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요. 화장품 쪽은 지켜내고 있는 자리에서 지금 하반기 아마존 프라임데이나 혹은 중국의 광군제, 연말에 블랙 프라이데이 여러 가지 이슈 등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통 시즌을 앞두고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다만 오늘 아침 업데이트된 보고서에서는 하나증권이 코스맥스의 목표가는 하향 조정했다. 이것은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푸드 쪽은 삼양식품을 중심으로 어떨지 봐야겠는데 수출 단가나 수출 내용으로 봤을 때는 게사료 부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풀무원 이런 쪽이 연결된다라고 하는데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수출에 대한 얘기 나눠봤고요. 중동 불안, 이 삐삐와 무전기 폭발 이슈 계속해서 불안하다 싶었는데 역시나 좀 민감한 사태로 번져 나갑니다. 이스라엘이 헤즈볼라가 몇 시간 사이에 우리에게 100여 발 이상의 발사체를 쐈고 우리도 표적으로 발사하고 있다. 그런 이슈를 그런 코멘트를 내놨고요. 그러면서 3천여 명의 이 헤즈볼라 쪽 사상 뉴스가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물러나거나 아니면 전면전을 하자라는 게 이스라엘의 입장이고요.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레바논 내 자국민 대피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전쟁 관련한 이슈로는 이렇게 테마를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금요일장이었죠. 방위산업이나 해운 등의 종목들이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해운 쪽 같은 경우는 이 국제항만 노동자협회 이슈가 있었어요. 이게 10월 파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황은 지켜봐야 될 겁니다. STX 그린로직스가 지난 금요일에 12% 급등하기도 했고요. 흥하해운도 올랐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흥하해운과 대한해운 등의 해운주들도 지금 중동 불안 이슈로 인해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이 가중됐을 때 해운이나 에너지 쪽들 어떻게 움직일지 트레이딩 관점으로 테마단에서 영향을 받을지 지켜보셔야겠고요. 이런 에너지 얘기하다 보면 우리 대왕고래 일정도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5일 이번 주 수요일에 동해 심해가스정 개발 전략회의 오전 10시 일정이 업데이트됐다라는 소식인데요. 대왕고래 관련해서는 요 정도 일단 요런 게 있다. 일정을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밖에 연결고리로는 이제 선거는 돈의 전쟁, 쩐의 전쟁이라는 말 많이들 하죠. 그런데 로이터에서 이런 보도 냈네요. 해리스 캠프에서 8월 달에 선거를 위해 쓴 돈이 트럼프 쪽에 3배나 된다. 그런데 모금도 훨씬 더 많다. 해리스 쪽에 무게가 실리는 게 아니냐라는 시각이 나옵니다. 마리화나나 신재생 관련한 종목들, 해리스 쪽 종목을 체크해 두시고요. 전고체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삼성 SDI가 아니라 삼성전기입니다. 소형 전고체 배터리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라는 소식. 그래서 그 소형 전고체 배터리를 웨어러블 기기와 같은 워치 등에 탑재를 하겠다. 이런 뉴스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고체에 대한 한 발짝 나아가는 뉴스인데요. 이 삼성전기와 전고체 관련주들 일단 뉴스상으로 체크해 두시죠. 그 밖에 뉴스로는 로보티즈 이슈가 있었고요. 로이터에서 미국이 2027년식 자율주행 차는 이제 중국의 소프트웨어를 금지한다. 이런 보도를 내기도 했습니다.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뉴스 중에 하나이긴 한데요. 그렇다면 소프트웨어 쪽에 반사이익 기대감 가져가 볼 수 있을까요? 슈어소프트테크나 현대오토에버 등의 종목들 체크해 두겠습니다. 이번 주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각각의 일정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금투세나 밸류
물류업 이슈 혹은 대왕고래 이슈, 국내에서 테마나 혹은 시장의 심리를 자극할 만한 뉴스가 굉장히 많고요. 목요일에는 이제 새벽에 마이크론 실적 나올 예정입니다. 금요일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제 변경 상장되는 일이고요. 10월 달에는 국경절, 아마존 프라임데이, 테슬라 로보택시, 그리고 삼성전자와 TSMC의 실적 등등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저희와 호흡하면서 이슈들 잡아가시고요. 지난 금요일장에 또 서브 섹터에서 굉장히 강했던 쪽이 방산이나 조선 쪽으로 기억하는데요. 관련한 내용들 잡아주시죠. 네, 조선 관련해서는 지난 8월 7일에도 투자뉴스 7 브리핑을 통해서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제 시세 분출이 본격화되는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추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한번 점검해 보시죠. 조선의 신조선가, 그리고 조선 주가 함께 상승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사실 조선업은 사이클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호황기를 누릴 때면 늘 나오는 이야기가,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피크아웃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빠르게 흘러나오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다가 경기를 굉장히 많이 타는 시클리컬 섹터 중에 하나로 대표적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경기 침체로 가는 것이냐 아니면 연착륙이 가능할 것이냐, 이 부분을 두고 저울질을 하는 와중에 갈림길에 서 있다라고도 보여질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조선 섹터일 겁니다. 자, U자로 나타나는 조선업의 장기 사이클, 좀 긴 시계열로 정리를 해봤을 때 이 U자의 반등이 함께 확인이 되는데요. 2008년, 2007년 당시에 조선업의 화려한 사이클이 막을 내리고 그 이후로 좀 오랫동안 침체 일로를 겪어왔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긴 하강 사이클 동안 아무래도 생존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저가 수주라던가 좀 출혈 경쟁이 함께 나타나기 마련이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극도의 침체기에는 한 개 업체가 퇴출되는 과정들, 그리고 서서히 회복기를 보여주는 과정 속에서는 선가 경쟁이 완화되고, 그리고 장기화 호황 사이클에 접어들게 되면 시황을 낙관하면서 발주가 차츰 증가하는 모습, 거기다가 대형사의 선별 수주가 함께 이루어지고요. 선가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최근에 신조선가가 급격하게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9월 20일 기준 클락슨 신조선가 지수가 189.95포인트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주 대비 강보합 수준으로 상승을 한 것인데 지금 역대 최고 수준에 근접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역대 최고치가 2008년 9월에 기록을 했던 191.6포인트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 올해 192포인트로 이 역대 최고 수준을 넘어서서 신고가 영역을 경신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까지도 함께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신조선가 지수와 조선업 그리고 조선주의 추이를 함께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확실히 2023년 9월, 그러니까 2023년 하반기부터 꾸준히 우상향을 해주고 있는 신조선가 지수이고요. 그중에서도 컨테이너선의 신조선가가 야금야금 올라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조선사의 경우에는 LNG선 수주에 상당히 박차를 가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한국 조선사가 LNG선에 특히 강점을 보이고 있기도 하고 수익성도 컨테이너선보다 LNG 운반선에서 조금 더 잘 나오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러한 수주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일 텐데, 카타르향 LNG선의 경우에는 3월에 중국의 후동중화가 큐맥스 6척을 수주하는 일이 있었죠. 그렇다면 그 남아있는 물량은 과연 어느 나라로 갈 것이냐,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고 있는 부분이 나머지 20여 척의 경우에는 한국의 조선사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수익성이 높은 LNG선 수주, 그리고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 수익성이 더욱더 증대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 조선주뿐만이 아니라 조선 기자재 관련주까지도 함께 상승이 나왔던 지난 금요일의 시장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다시 슈퍼사이클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물론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고 중요한 일이겠죠. 하지만 탑티어 선사들의 컨선 발주가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난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것을 대비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SK증권이 그에 대한 답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탑티어 선사의 경우에는 대규모 친환경 컨테이너선 발주와 발주 계획을 계속해서
계속해서 내놓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조금 더 이러한 호황기 누려봐도 괜찮겠다라는 답을 내놓고 있고요. 거기다가 국내 대표적인 선사라고 할 수 있는 HMM 역시도 컨테이너선 발주 2척을 또 주말 사이에 내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컨선 발주 규모 감소는 물론 예견된 수순이기 때문에 함께 확인이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교체 발주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게다가 설령이 15년 이상 된 노후선대가 지금 현재 비중이 40%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체 수요도 활발하게 나타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향후 암모니아 엔진이 상용화가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선점 발주세가 예상이 되고 전반적으로 좀 경쟁적으로 이 발주 물량을 가져가기 위한 경쟁이 가속화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상반기에는 좀 탑티어 선사들의 발주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하위티어 선사들의 발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타이밍이다라는 3가지 이유를 들어서 앞으로 호황 사이클 조금 더 길게 누려봐도 괜찮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선 밸류체인 한 번 더 점검을 해보면 좋겠죠. 7월 29일 투자뉴스 7에서 박민영 앵커가 정리를 해준 부분입니다. 이 선박 제조 분야에서는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중공업, HD 현대미포조선 이렇게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조선주들 리스트로 만나보고 계신데요. 엔진과 피팅, 밸브, 설비 쪽 선박 기자재 관련주들 중에서는 한국조선사가 강점을 보이는 LNG선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본행제 쪽을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한국카본과 동성 화인텍 이 두 기업 모두 LNG 선박에서 굉장히 핵심 요소라고 불릴 수 있는 본행제 쪽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선박 기자재 쪽에서는 특히 더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계속해서 좀 미국 쪽을 타진하고 있는 조선주들이 있습니다. 이 MRO 사업 분야를 공략하기 위해서인데요. 하나오션이 미국 해군 함정 유지보수 사업을 수주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기사를 통해서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MRO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HD 현대중공업도 내년에 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결국 미국 해군과 관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고 함정 건조 분야로까지도 사업 분야 진출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가능성이 솔솔 풍겨나오고 있습니다. 이 미군 해군 함정 MRO 시장의 경우에는 연간 시장 규모가 20조 원가량으로 추산이 되고 있고요. 이 2023년 기준으로 글로벌 군함이나 함정 시장 규모는 89조 원에 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적지 않은 규모의 시장이라는 이야기죠. HD 현대중공업 과 하나오션이 7월에 미국 해군과 이 함정 정비 협약을 체결했다라는 점을 근거로 들어봤을 때 이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펼치고 있는 이 미국 조선소 인수 관련한 소식들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시면서 주가에 영향을 주진 않는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헤드라인 돋보기입니다. 방산 관련주들도 지난 금요일 시장에서 시세가 상당히 돋보였습니다. 특히 전쟁 테러 관련주들 그리고 LPG 관련주, 해운 관련주들 이 전쟁 테마주로서 부각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지난 7월부터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갈등이 굉장히 극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7일에 이스라엘이 소위 말하는 삐삐 테러로 인해서 굉장히 무차별적인 테러 공격을 감행했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격화되는 중동 상황 속에서 방산, LPG, 해운 관련주들이 꿈틀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헤드라인뿐만이 아니라 국내 기업들 개별적으로도 호재성 기사가 있었습니다. K방산의 위상을 드높여주는 헤드라인이었는데요. LIG 넥스원이 중동 3국의 천궁2 벨트를 구축하고 있다라는 소식 들려왔고 그리고 K2 전차도 20년 만에 국산 심장을 장착했다. 파워팩이라고 하는 이 국산 심장을 장착했다라는 소식이 함께 들려왔습니다. 금요일 플러스 K방산 ETF의 경우에는 1.5%의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요. LIG 넥스원 2.2%의 상승 흐름 그리고 K2 전차 파워팩 관련주들도 함께 상승 흐름을 그려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관련주들 한번 쫙 정리를 해봤는데요. 천궁2 관련주로 그 안에 들어가고 있는 상세한 부품주까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K2 전차 관련주들도 특히 이 파워팩에 들어가고 있는
있는 HD 현대 인프라코어, S&T 중공업, S&T 다이내믹스 같은 이러한 종목들 좀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헤드라인 돋보기 한 장 더 있는데요. 하반기에도 우리가 수주 일정 한 번 더 체크를 해야 됩니다. 현대로템과 하나시스템, K2 전차 관련해서 움직임 한 번 더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폴란드에서 K2 전차 2-1차 계약이 연내 현실화될까의 여부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루마니아에서도 전차 300대 필요하다라는 언급을 통해서 K2 전차의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좀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지난 금요일 시장에선 2%에 육박하는 하락폭을 보여주긴 했는데 아랍에미리트와 이라크에서 수리온이 연내 첫 수출 목표를 추진하고 있고 특히 미국 쪽과 협력을 통해서 계속해서 미국 시장 공략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앞서서 민영 앵커가 이제 금요일에 변경 상장한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줬습니다. 지금 현재는 거래 정지입니다만 폴란드와 유럽 관련해서 K9 자주포 관련한 소식들 추가적으로 들려오진 않는지 한번 더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둘의 브리핑이 이렇게 연결되는 듯한 느낌인데 과연 이 가운데서 시장에서 수익으로 연결될 종목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고민하겠습니다. 전략 함께 하시죠. 네, 오늘의 투자뉴스 7은 이재규 본부장님과 전략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에 대해서 이제 본부장님은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나쁘지 않은 지수가 그래도 전개가 됐고요. 다만 반도체 쪽은 계속해서 조금 아쉬움이 남기는 네. 합니다. 그래도 반도체의 부진을 상쇄해주는 바이오가 있어 든든하기도 한데 시장 전략, 반도체 바이오에 대한 코멘트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반도체가 굉장히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왔죠. 지금 제가 체크를 좀 해보니까 지난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에서 8조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상당 부분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나왔다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지수에 굉장히 부담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25일 날,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 25일 날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내놓고 나서 방향성이 좀 더 뚜렷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 생각에는 추가 하락보다는 어느 정도 박스권에 갇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이제 시가총액 상위 투톱이 크게 밀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수 자체는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보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는 부분이라서 반도체 쪽 같은 경우도 지금 당장에는 매도하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버텨보는 그런 구간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준으로 목요일 새벽 5시 30분에 마이크론의 실적이 어느 정도 시장의 방향을 주게 될 거고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보다는 조금 박스권의 흐름을 예상하기 때문에 일단 반도체 매도는 하지 말자라는 의견입니다. 바이오는 어떨까요?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슬슬 약간 이익 실현해야 되나? 라는 고민도 하실 것 같기도 하고 아니다, 더 간다라는 시각들도 있을 것 같아요. 바이오 쪽은요? 저는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는 계속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가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올라오는 종목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어느 정도 생길 수가 있는데 굳이 꼽아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생물보안법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조금은 줄이는 것도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제약바이오가 지금 상승하기 굉장히 적합한 이런 매크로적인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눌림이 어느 정도 나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죠. 경기가 침체될 것이냐, 침체되지 않을 것이냐 등등을 비롯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팩트만 체크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시작했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제가 항상 말씀드렸었던 부분이 금리 인하라는 것은 한 차례만 진행되는 게 아니죠. 계속해서 우리가 금리 인하기라고 해서 금리 인하가 점진적으로 진행이 될 텐데 그에 따라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제약바이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는 몇몇 테크 기업들 위주로 주가의 상승세가 이어졌다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계속해서 선순환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네. 있죠. 그래서 그동안 시장에서 부각되지 못했었던 종근당이라든지 녹십자 같은 기업들 그리고 동아소시홀딩스 같은 기업들 그러니까 시장에서 부각되지 않았었던 기업들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우상향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전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눌림이 나왔을 때는 꼭 좀 공략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긍정의 의견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셨고 사실 저는 오늘 아침에 이제 한국투자증권의 보고서를 빌려서 이제 SK이노엔에 대해서 언급하긴 했습니다만 8월 26일에 이미 저희 계장에서 SK이노엔의 긍정의 시각을 주셨고 상승률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 종목 보유자는 보유해야 될까요? 네, HK이노엔 같은 경우는 제가 8월 26일 날 말씀드렸었던 기업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상승폭이 전 좀 제한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지금 이제 10월 달 들어가면서부터 10월 달 넘어가더라도 계속해서 우상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최고가 기준으로 23% 정도가 올라왔는데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HK이노엔뿐만 아니라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뭐 녹십자라든지 동아소시홀딩스 같은 경우도 월봉 차트를 한 번만 봐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월봉 차트를 보시면 주가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우리가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2018년도 그리고 2021년도에도 한 번 강세가 나왔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우리나라 시장에서 제약바이오가 많이 올라왔다라고는 하지만 당시에 비해서는 많이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장성이라든지 시장에서의 분위기를 좀 감안해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꼭 좀 공략을 해보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드리고 이게 과거와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글로벌 신약들 같은 경우도 만료 기간이 계속해서 도래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신약들이 이제 만료가 된다라고 한다면 바이오시밀러라든지 제형 변경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쪽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약바이오가 과거처럼 테마성만 가지고 움직인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기로 들어가고 있는 부분 그리고 이런 매크로적인 환경에서 추가적으로 제약바이오가 특허가 만료되는 글로벌 빅파마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네.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시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바이오에 대한 긍정의 의견과 앞서 말씀드렸던 뭐 녹십자나 동아소시홀딩스 등의 종목까지도 추가 관심 영역을 넓혀보자라는 의견입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태조 이방원 중 살아남은 조선과 방산. 저희 태조 이방원 얘기 정말 오랜만에 듣는 것 같은데 작가님이 꼽아주셨습니다. 조선과 방산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선 괜찮습니다. 다만 수급적으로 좀 강하게 붙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고요. 방산은 어떤지 각각의 섹터에 대한 짧은 뷰와 탑픽 주세요. 탑픽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선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우리가 슈퍼사이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조선주 같은 경우 이제 수주 잔고가 많이 쌓여 있는데 추가적인 수주가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주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 조선주 같은 경우는 이 슈퍼사이클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더라도 지금 조선사들 같은 경우, 조선업체들 같은 경우는 실적적인 부분에서 피크가 나왔다라는 이야기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이 계속해서 우상향을 만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주가 흐름 같은 경우도 우상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서서도 이제 브리핑에서 이야기 드렸지만 우리가 신조선가를 체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신조선가가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 부분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조선주에는 굉장히 큰 메리트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국제회사기구라고 하죠. IMO 쪽에서 계속해서 노후 선박을 교체하라라는 이런 압박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친환경 선박이라든지 고부가 가치 선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선박, 암모니아선이나 LNG선 쪽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사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우상향을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25일 날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왕고래에 관련되어 있어서 회의도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조선사들을 보는 것, 뭐 HD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삼성중공업 같은 기업들을 보시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피팅밸브 쪽 같은 경우도 대왕고래와 엮이면서 변동성이 좀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성광밴드라든지 하이로코리아 같은 경우를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본행제 쪽에 대한 모멘텀 같은 경우도 받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도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조선 섹터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좀 매력도를 살펴주셨고요. 방사는 탑픽 어떻게 보세요? 방사는 저는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상반기 때 강세를 보였었던 게 전력기기라든지 화장품 이런 업종들이 있는데 네. 지금 우리가 이 방산 쪽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생각보다 또 많이 못 올라온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트럼프 트레이드다, 해리스 트레이드다 이야기가 많은데 누가 당선이 되든 간에 계속해서 군비의 증강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우리나라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중에선 저는 현대로템을 눈여겨보고 있는데 규모가 좀 작은 기업 중에서는 코츠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방산 기업들 대다수를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규모가 좀 작은 기업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적합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반대로 주가가 밀린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대응도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방산 쪽은 하반기 내내 보시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방산에 대한 산업뷰 긍정, 대형주 하나, 중소형주 트레이딩 관점의 종목 하나 각각 제시해 주셨네요. 자, 이제 조선이나 방산이나 뭐 다른 종목군들까지 했을 때 요즘에는 키가 수출을 얼마만큼 해내느냐일 겁니다. 수출은 잘 해내는데 최근 들어 상승폭이 좀 둔화된 쪽이 화장품 쪽이에요. 그래서 이 K-뷰티 쪽에 대한 의견 궁금해요. 이제 연말에 각종 쇼핑 시즌에 또 미국에서 한국에 뭐가 잘 팔렸다더라 이런 게 나올 여지가 있잖아요. 네, 일단 제가 뷰티 쪽은 잘 모르기도 하지만 제가 이제 화장품 쪽 같은 경우는 살짝 보수적인 의견을 많이 드려왔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반기 때 너무 많이 올라왔었던 네. 부분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이제 우리나라 정부 통계에 따르면 K-뷰티가 전 세계에서 4위권에 수출했다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성과죠. 그렇지만 이제 주가라는 것이 계속해서 올라가기에는 모멘텀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VT라든지 실리콘2 같은 몇몇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상반기 때 많이 올라왔었던 기업들이 상반기처럼 하반기 때도 올라갈 것인가 라고 한다면 저는 조금은 의문부호가 붙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출이 굉장히 잘 되고 있지만 종목별 선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이제 이 K-뷰티 쪽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저는 오히려 상승분이 덜했었던 파마리서치라든지 휴젤 같은 기업들 그리고 APR이라든지 동국제약 같은 홈뷰티 디바이스 쪽과 관련되어 있는 미용기기 쪽을 보시는 게 좀 더 메리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화장품이 좋다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주가라는 것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률적인 측면을 고려해 봤을 때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남아있는 종목군들을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그중에서는 뭐 APR 눈여겨보고 있다라는 말씀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VT나 실리콘2 등의 일부 대표 기업으로 조금 선별을 하고 미용 기기로 조금 확장을 해봤을 때 APR, 뭐 파마리서치 등등까지 같이 볼 수 있겠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픽은 어떤 걸 주셨을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부장님의 픽은 뷰노, 적자 벗어나면 본격 상승이 기대된다. 뷰노에 대한 의견이 최근에 조금 작게 나오거든요. 네. 뷰노가 요즘 좋아지나 봐요. 뷰노가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 메리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뷰노라고 한다면 의료 AI 쪽이죠. 네. 근데 의료 AI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실적이 잘 나오지 않아요. 근데 뷰노 같은 경우는 4분기부터 흑자 전환까지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오늘 처음에 바이오를 좀 짚어봤습니다. 제가 바이오 말씀드리면서 가장 당부드렸었던 부분이 바로 금리 인하였죠. 네.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한다면 성장주 쪽으로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성장주 쪽의 하나인 의료 AI 쪽에서 뷰노를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또 제가 이제 방산 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방산 같은 경우도 메리트가 있는 게 많이 못 올랐다라는 이야기였죠. 그렇기 때문에 의료 AI 같은 경우 또 많이 못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고요. 뭐 딥카스라든지 딥브레인 쪽에 대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딥카스 쪽에서는 매출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딥브레인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FDA 승인을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승인을 받을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딥카스 같은 경우 미국에 진출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작년에는 딥브레인이 이미 FDA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부터 계속해서 매출로 잡힐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오늘 시초가 이하에서 공략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고요. 목표가는 4만 원, 손절가는 3만 원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뷰노 자세하게 살펴주셨습니다. 딱 하나만 더 추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미국에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의 20년간 전력 공급 뉴스가 있었어요. 이것이 미국에서는 원전과 우라늄 등을 자극했습니다만 국내에서 원전으로 연결되기에는 조금 약간 의문이 있고 전력으로 가야 되나 좀 고민이 돼서 저는 네. 원전 쪽을 보시는 게 맞지 원전이 않나라고 맞아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오늘 출근을 하면서 방송국에 나오면서 원전 쪽으로 뷰노를 바꿔볼까라는 고민도 잠깐 했었는데 우리나라 원전 기업들 조정을 꽤나 받았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체코 쪽에 대한 모멘텀까지 붙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원전주들이 그동안 조정을 많이 받았고 어쨌든 가야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먼저 탈원전을 이야기했었던 이탈리아라든지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도 전부 다 회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술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원전 쪽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우진엔텍이라든지 두산 에너빌리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저는 한전 기술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뉴스로 일단 원전 쪽의 반등을 기대하면서 한전 기술을 앞단에 세워놓고 보겠다라고 얘기해 주셨네요. 저희 추가적으로 이슈들 계속 체크하면서 같이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자, 오늘 이재기 본부장님과 시장 전략 챙겼습니다. 고맙습니다.